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의 뇌구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왜 편안하게 보일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몇 가지 일을 동시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감해야 할 일, 아직 답장하지 못한 메시지, 내일 있을 회의, 이번 달 빠져나가야 할 돈,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눈을 떠도 걱정, 잠자리에 들어도 걱정, 심지어 잠깐 쉬려 해도 이래도 되나라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아니, 어떤 경우엔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기 편인 것처럼 느긋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웃고 행동하는 사람이, 처음엔 그냥 성격이 좋은가 보다 했을 겁니다. 아니면 별로 책임질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겠지요. 혹은 속으로 저 사람은 걱정이 없어서 저러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서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마음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완전히 열어보이려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신경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수천 년의 인간, 지혜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그 답을 향해 지금부터 천천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현대인의 뇌가 얼마나 혹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가던 환경은 분명했습니다. 위협이 오면 싸우거나 도망치고, 위협이 사라지면 쉬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이었고 해결되면 끝이었습니다. 맹수를 피해 도망쳤다면 그 순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의 압박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불거집니다. 경제적 불안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SNS는 매 순간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뉴스는 끊임없이 세상의 위협을 쏟아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 그러니까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와 불안을 생성하는 그 작은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은 이 모든 현대적 자극에 대해 아직도 원시시대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상사에게 혼날 것 같은 느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SNS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 뇌는 이것을 맹수에게 쫓기는 것과 거의 똑같은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쉬려고 해도 뇌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들려 해도 아까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것이 현대인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들도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들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에서는 그 다음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조절하고 억제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하향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성과 판단의 뇌가 감정의 뇌를 차분하게 달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의 뇌 구조를 스캔해 비교하면 실제로 차이가 보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전전두엽은 더 두텁고 편도체는 상대적으로 더 작거나 덜 활성화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은 유전적 차이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살아오면서 반복된 사고, 패턴과 생활 방식이 뇌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킨 결과입니다. 뇌는 변합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반응을 훈련하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바뀝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뇌를 여유롭게 반응하도록 훈련시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시간 감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삽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오지 않은 상황,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결과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뇌를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미래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약 85%는 결코 현실화되지 않으며 실제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80%는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재앙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들은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낭비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에 머뭅니다. 지금 이 대화, 지금 이 식사, 지금 이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뇌과학은 보여줍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위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바로 이곳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동으로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이 네트워크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완전히 몰입할 때 이 네트워크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특별한 안정감의 신경과학적 기반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그들이 통제에 대해 갖는 독특한 철학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싶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싶고, 모든 변수를 미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경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고, 사고와 질병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그 사람은 끝없는 불안의 덫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무력감과 불안감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반응, 나의 노력, 나의 태도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리석음이며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통제 소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내부 통제. 소재와 삶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끼는 외부 통제 소재. 여유로운 사람들은 내부 통제 소재가 강화돼 동시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쉽게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통제하고 싶다면 내부 통제가 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진정한 내부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덜 집착합니다. 비가 올 때 불안한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괴로워합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우산을 챙기거나 실내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내부 경험. 이 차이는 뇌에서도 나타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라고 부르는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내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들의 뇌는 모른다는 상태를 위협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면 불안한 사람들의 뇌는 불확실성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는 긴장과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유로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외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가 매우 가혹합니다. 스스로에게 기준이 높고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자책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것도 못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래. 이 내면의 비판자는 쉬지 않고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외부의 어떤 자극보다도 강력하게 뇌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내면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실수를 해도 이럴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해도 그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비라고 부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이 개념은 자기 자신을 친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실패 후 더 빠르게 일어나고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더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서 빠르게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비판이 심한 사람들은 실패를 만났을 때 자책과 수치심에 빠져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심리적 강인함의 기반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강인함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특성은 그들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프지 않고 화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감정을 느낍니다. 차이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불안함을 느끼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가 되고 슬픔이 오면 나는 슬픈 사람이다가 됩니다. 감정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고 감정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날씨처럼 봅니다. 비가 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비가 자신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는 왔다가 갑니다. 나는 여기 서서 그 비를 바라봅니다. 이 거리감, 이 관찰자의 시선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중심화 혹은 심리적 탈융합입니다. 명상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려 할 때 그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흰 곰이 더 생각나듯이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반면, 지금 나에게 불안함이 오고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됩니다. UCLA의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두렵다 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전전두엽을 자극하고 그것이 편도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하고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처리할 줄 압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독특한 패턴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하더라도 그것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절 민감성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반응에도 내가 거부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신호를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반면 거절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 반응에도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훨씬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모든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역설은 진짜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협에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할 때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숨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회적 뇌는 오히려 진짜 연결을 방해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필터를 통해 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보일까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집중함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진짜로 들어지고 있다는 느낌,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 이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어떤 신경화학적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주목할 만한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경화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충분함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뇌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좋다고 느낍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결핍감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로토닌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 햇빛 노출, 충분한 수면, 사회적 연결, 그리고 긍정적 경험의 반복이 세로토닌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바입니다. 가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뇌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바 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종종 관찰됩니다. 반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바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가바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뇌가 필요 이상으로 각성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욕구와 동기, 그리고 보상 예측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종종 도파민 시스템이 과민하게 활성화되어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욕구,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이 없고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활용합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서도 도파민을 얻을 줄 압니다. 맛있는 음식 한 입, 아름다운 노을, 친구와의 깊은 대화, 잘 마무리된 하루. 이런 작은 만족들이 쌓여 전체적인 충족감을 만들어내고 굳이 큰 자극이나 극단적인 목표가 없어도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여유로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보이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냥 성격이 좋아서, 혹은 말을 천천히 해서, 혹은 잘 웃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심리학적으로는 비언어적 신호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가 발견한 이 세포들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 상태를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누군가가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것이 바로 미러 뉴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유로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안정된 표정, 느리고 깊은 호흡, 긴장 없는 근육,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 이 모든 비언어적 신호들이 주변 사람들의 미러 뉴런을 자극합니다. 상대방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안정감을 거울처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스캔하고 그것에 맞게 자신의 내부 상태를 조정합니다. 이것을 정서 전염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편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지는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실제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느낌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즐겁고 풍요로운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적인 반응 방식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정립한 이 개념은 어려움과 실패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못하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위협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는 것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위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의 차이가 같은 상황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신경학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여유로운 사람들은 삶을 제어해야 할 문제들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경험해야 할 이야기의 연속으로 봅니다. 이것은 철학적 차이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내러티브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은 어려운 챕터가 와도 이것이 내 이야기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야기에는 기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두운 순간이 있어야 더 깊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이야기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려운 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망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양의 지혜와 서양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것을 허무한 가르침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놀라운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쁜 것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좋은 것이 와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좋은 것을 충분히 음미하되 그것이 변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험적 수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교 사상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걱정은 미리 당기는 고통이요, 서두름은 에너지의 낭비다라는 맥락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고요함의 기반은 도에 대한 믿음, 즉 세상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으며 자신의 역할은 그 흐름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과정 지향성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과정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인가 아니면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기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성격의 기본 경향성입니다. 어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 반응적이고 예민하며 어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 안정적이고 느긋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기질은 삶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상당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 청소년기의 경험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의 의도적인 훈련이 뇌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신경가소성, 뇌는 변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들은 명상을 8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것이 실제로 뇌의 신경 연결망을 재구성한다는 연구도 수없이 많습니다. 운동이 해마를 성장시켜 스트레스 탄력성을 높인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마음의 여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학과 심리학이 가리키는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것의 신경학적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쉬고 소화하는 평온 반응을 담당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교감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과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내쉬는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가져가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계의 주요 경로로 이것이 자극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뇌가 진정됩니다.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거의 항상 느리고 깊게 호흡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여유롭게 보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뇌를 지속적으로 평온 상태로 유지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의도적인 호흡으로 이 순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4-7-8 호흡법이 있습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연구하고 보급한 이 방법은 불안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더 단순하게 들숨을 4초, 날숨을 6초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이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 또는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 걱정이 실제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챙김의 핵심은 이 생각들을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입니다.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생각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생각이 사실일까? 증거가 있나? 다른 해석은 없을까? 라고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하루에 한 번
몇 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가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강물에 뛰어들어 함께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꾸준한 마음 챙김 명상은 불안을 38% 감소시키고 우울을 30%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심리적 웰빙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킵니다. 8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의 힘입니다. 뇌와 몸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뇌도 긴장하고 뇌가 긴장하면 몸도 긴장합니다. 반대로 몸이 이완되면 뇌도 이완되고 뇌가 이완되면 몸도 이완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여유를 심리적 문제로만 접근하지만 사실 신체적 접근이 때로는 더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분비시킵니다. BDNF는 뇌의 해마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인데 해마는 기억과 학습뿐 아니라 스트레스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는 스트레스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뇌의 회복 능력이 더 빠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를 6주 동안 실천한 사람들과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운동 그룹에서 재발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약물보다 운동이 낫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뇌의 화학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움직임 명상도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움직임의 의식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고 동시에 신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의 몸은 종종 어깨, 목, 가슴, 복부에 긴장을 만성적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적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심리적 여유로 직결됩니다. 네 번째는 사고 패턴의 재훈련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수십 년의 연구로 검증된 심리치료 방법인데 그 핵심은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사고에는 몇 가지 공통된 왜곡 패턴이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는 파국화, 하나의 사건을 전체의 패턴으로 일반화하는 과일반화, 긍정적인 면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정신적 필터링, 그리고 타인의 생각을 단정짓는 독심술이 그것들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사고는 이런 왜곡에 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려가는 대신 이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가능한 다른 해석은 무엇인가? 만약 내 친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훈련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할수록 이 사고 방식이 자동적인 기본 반응이 됩니다. 뇌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훈련 중 하나는 감사일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좋았던 일, 잘된 일을 3가지씩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공허한 권고가 아닌 이유는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뇌의 주의 필터를 재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찾는 것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는 습관이 형성되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경계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면 삶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제로 채워집니다. 자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아니오를 잘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진짜로 예를 말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할 때는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에 예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집중의 의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이란 해야 할 것들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00가지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유는 비움에서 옵니다. 채움에서가 아니라 할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치가 명확합니다. 가치가 명확하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결과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80년 이상 진행한 인간 발달 연구, 그중 가장 오래된 성인 발달 연구로 알려진 이 연구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개의 깊고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깊은 연결감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편이 있다는 근본적인 안도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게 하는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 지지망이 스트레스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강한 사회적 지지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자신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자기계발 책보다 어떤 명상 앱보다 더 강력한 심리적 영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여유의 가장 본질적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모든 심리학적 연구와 신경과학 연구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입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나의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내면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해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자기 수용은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포함한 나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외부의 평가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타인의 비판이 와도 나의 전체를 흔들지 못합니다. 실패를 해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뇌과학은 이것의 물리적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자기 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위협 반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편도체는 비판이나 거부에 훨씬 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나 거부가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뇌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순간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은 것이 없어도 더 나아지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감각. 이것이 여유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선불교에는 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행위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차의 온도, 색, 향기, 맛,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함.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것. 이 감각이 몸에 배면 어떤 평범한 순간도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해진 순간들로 가득한 삶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풍요롭습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미래에서 찾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만 가지게 되면 여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오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행복은 계속해서 미래로 미뤄집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들은 행복이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행복이 현재에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다릅니다.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신경화학적 균형이 더 안정적이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덜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자기 자신과 친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할 줄 압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충분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훈련되는 것들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뇌를 재형성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중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앉아 있는 곳의 감촉, 주변의 소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유는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유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당신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당신 곁에서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것이 그날의 당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